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은 비싼 정장형 교복 대신 실속 있는 자율복을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인 지역 학교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가계빚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0%를 넘어선 가운데 집은 역대급으로 팔리지 않고 대출금 갚기도 힘들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오는 7월 전남 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대 통합시장을 뽑는 경선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일재산 환수 전담팀을 꾸려 화제를 모았던 충북 진천군이 권한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학철만 되면 교복값이 너무 비싸다는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으며 실태 점검을 지시했죠. 일찌감치 정장 교복 대신 자율복을 택한 학교들은 어떤 변화를 맞고 있을까요? 주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복값이 학부모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 원단을 쓴다며 값을 올리는 게 과연 적당한지 따져보라고 주문한 겁니다.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하네요.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현재 광주 중고등학교 교복 한 벌 상한가는 34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체육복은 추가로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복을 없앤 학교의 분위기는 어떨까? 광주의 한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교복 대신 자율복 차림입니다. 10여 년 전 정장형 교복을 없앤 이 학교에선 비싼 교복 대신 체육 활동을 위한 체육복만 갖추면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일단 생활의 편리함을 좀 요즘은 가장 더 우선시하고 또 자기 개성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오히려 교복 없는 생활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깁니다. 학생 만족도도 높습니다. 교복 한 벌에 수십만 원을 쓰는 대신 그 비용을 자기 개발이나 꼭 필요한 곳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습니다. 저만의 개성대로 막 입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공부할 때 스카나 아니면 필기도구 사용하는데 씁니다. 이 학교처럼 교복 없는 중고교는 광주에 29곳 있습니다. 정부는 정장교복 대신 편한 생활복으로 바꾸는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복값 거품 빼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수십 년간 이어온 교복 문화도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오늘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어제보다 더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어제보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4도 안팎,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날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모레까지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5mm의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잠시 주춤했던 광주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빚으로 주택을 장만하는 가게가 많다는 반증인데요. 문제는 급감하고 있는 주택거래 건수입니다. 자칫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1조 9천억 원. 전체 가계빚 36조 원 가운데 60% 이상이 아파트담보대출입니다. 시민들이 지고 있는 빚 100원 가운데 60원이 집값에 묶여있는 셈인데 최근에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보였던 지역 가계대출이 지난 연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3,100억 원 넘게 불어난 가계대출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비은행 예금 지급기관의 가계대출은 4사분기 중 4조 1천억 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올해 광주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물량은 15,000세대가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1년 사이에 42%나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팔리지 않고 쌓이는 아파트 매물이 18,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단지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상권,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자칫 지역 금융 부실의 핵심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어제 오후 9시쯤 광주 광산구 우산동 광주무역회관 앞 도로에서 깊이 2m가량의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상무 62번 시내버스 앞바퀴가 구덩이에 빠지면서 운전자와 승객들이 긴급히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현장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대 교통이 통제돼 한때 혼잡을 빚었고 광주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전남 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초대 통합시장을 뽑는 경선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들 간의 기싸움에 불이 붙으면서 그동안의 눈치 싸움이 본격적인 진검승부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김영록 지사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통합특별시장 예비 경선을 앞두고 단순한 방문을 넘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구청 단위에 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청장님들 5개 구청장님들 다 힘을 합쳐서 건의했는데 김 지사는 앞으로도 북구, 광산구, 남구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지사가 광주의 앞마당을 공략한다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남 지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이번 주에만 순천, 장흥, 화순, 구례, 담양, 전남 5개의 시군에서 상생 토크를 진행하며 주민들과 접촉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합니다. 경선 후보인 현역 의원들도 경선 규칙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며 본격적인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초대 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정은 의원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한 5인 본경선과 시민 배심원제, 순회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선이라도 결정하면 따른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다행히 우리 당이 그런 수기 과정을 이렇게 배치해서 저는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민영배 의원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규칙을 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서도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방식의 기존 룰대로 경선을 치르는 게 좋다며 시민 배심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명하게 말썽이 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이걸 가능하면 단순화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좋겠다. 초대 통합특별시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제는 단순한 탐색전을 넘어 내가 통합시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진검승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단일화에 나섭니다. 진보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투표와 합의를 거쳐 이종욱 광주시장 후보와 김선동 전남도지사 후보 간의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보당은 통합특별법에 대해
지방분권과 재정 지원에 대해 중앙정부 의지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문화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시 의회에서는 남도 문화산업 브랜드 비전과 국가 창업 시대의 지역 전략 정책 토론회가 열려 문화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전남 광주가 문화 수도로 재도약하고 문화 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5년 전 영화관 하나 없던 한평에 자동차 극장이 들어섰습니다. 문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개장한 극장은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적자만 쌓이고 있어 지역 수요에 맞는 운영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인 일요일 저녁 한평 자동차 극장입니다. 68대가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황금 박쥐관. 이날 관람 차량은 넉 대가 전부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 수 80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 극장에서 흥행 중인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예매율 2순위인 영화 휴민트도 전체 112석 가운데 자리한 건 단 2대뿐입니다. 개장 초기에 운영됐던 극장 매점은 수익성을 이유로 아예 사라졌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매점이 닫고 매점은 밖에서 하고 오셔요. 한평군이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자동차 극장을 연 건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한때 관객이 몰렸지만 이후 예매율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특수 이후 변화한 관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게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차 있는 사람들 말이지. 차가 없어 여기. 누구한테 대다 주라고 하는가. 누가 그거 택시 찾아도 나 병원 가기도 힘든디. 인근 광주 자동차 극장이 최대 10,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개장 4년 만에 매출은 84%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누적 적자는 12억 원, 매달 3천만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매년 극장 운영비로 예산 1억 6천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이렇게 구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좀 적은 돈으로 이렇게 자동차 극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쌓이는 적자로 극장 폐쇄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지역의 유일한 극장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익성만으로 존폐를 판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없이도 관람할 수 있게끔 6인에 7인 사이에 가족단 대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착공이 전망되고 있는데 2035년 개항 약속을 지키려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유찰 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이로써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 중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갖게 되고 이후 6개월 뒤인 9월쯤 대우 측에서 기본 설계와 함께 작업자 숙소와 진입도로, 현장 사무실 등 우선 시공분의 설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는 10월이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시공분이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공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선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패스트 트랙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8년 10개월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035년 7월까지는 공사가 모두 끝나야 하는 상황. 공항 개항 전 6개월의 시운전 기간이 있지만
건설공단은 마무리 공사와 시운전을 병행하면 2035년 하반기 개항이 불가능하진 않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현대건설의 실패 전례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는 보다 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독 응찰 구조에서 공공의 협상력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책 기준이다. 남은 일정이 빠듯한 만큼 국토부와 공단이 사업상의 여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부산 시민에게 한 2035년 개항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충북 진천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친일재산 환수 전담팀을 꾸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친일파의 숨겨진 땅을 찾아내는 쾌거도 있었지만 발걸음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에다 지자체의 권한마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문화방송 김주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진천구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국가귀속 전담팀을 꾸려 석 달 만에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친일파와 그 후손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토지 5필지를 찾아내 법무부에 환수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2009년 국가귀속이 결정되고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해산으로 10수년째 방치됐던 땅 한 필지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진천의 한 도로가입니다. 친일파가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제껏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 진천에서 법무부에 다시 환수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첫 성과 발표 이후 다시 석 달 만에 보고회를 열었지만 새롭게 찾아낸 친일재산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투입되는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2만 9천 명이 넘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빚바랜 옛 수기 토지 대장을 현대식 전자등기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고된 수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도맡은 전담 인력은 고작 2명뿐. 진천구는 전체 친일파 후손 중 약 8%에 해당하는 1,400여 명의 재산부터 우선적으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2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옆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일단은 2명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일재산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의심 토지를 힘들게 찾아내 전달하더라도 법무부가 자체 조사를 거쳐 귀속 절차를 밟아야만 비로소 환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법무부가 선제적인 자체 조사를 통해 국가에 귀속시킨 친일재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해온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정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 주는 것도. 이런 열악한 환경 탓에 진천군의 의미 있는 첫 시도는 다른 지자체로 전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담팀 신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진천군수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해 앞으로 환수 작업이 명맥을 이어갈지도 미지수입니다. 한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친일재산 국가귀속법 개정안 역시 재작년 12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경남도 내 처음으로 의령에서 완전 버스 공영제가 출범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들여 민간 버스 업체를 온전히 인수해 의령군이 직영에 나선 건데요. 인구 감소와 오랜 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버스가 이제 안정적인 운영으로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게 됐습니다. MBC 경남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가 의령에서 출범했습니다. 의령 군내를 운행하는 모든 농어촌 버스와 마을 버스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게 됐습니다. 한 분 내지 두 분씩 계속 타는 사람들은 요건도 부담스럽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니까네. 의령을 처음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공짜로 지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기 국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것 같고. 경상남도는 지난 2023년 의령군을 버스 공영제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단순히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과감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간 버스 업체에 대한 기존 재정 지원액보다 예산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도비와 군비 절반씩 모두 94억 원을 들여 민간이 운영하던 버스터미널과 17대의 버스, 그리고 노선권까지 모두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 민간 버스 업체의 운수 종사자 등 27명을 의령군 소속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안정적인 고용 승계도 이뤄냈습니다. 공영제 버스가 시행되면서 일단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국민들 잘 모시고 안전하게.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으로 의령군이 직접 운영과 관리를 맡아 책임성이 강화됐고 수익성 중심의 노선 운영도 주민 편의 중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버스 완전 공영제가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인 만큼 다른 군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완전 공영제를 통해서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준공영제의 경비 부담 증가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공영제는 지난 2013년 전남 신안군을 시작으로 강원 정선과 양구, 전북 완주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황경아 광주 남구 의원이 남구를 주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의원은 남구 대전환을 위한 공약으로 산업 일자리 혁신과 골목 경제 회복, 남구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문화 관광 생활 인프라 확충, 실행 중심의 책임 행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헌 논의를 가로막아온 제도적인 장애는 해소됐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절차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가 1조 5천여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아이 키움 안심사회 조성과 일자리 중심 인구 유입, 활력 있는 도시공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또 문화관광 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을 높이고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 등으로 미래 인구구조 적응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광주 동구가 5년 연속 합계 출산율 광주자치구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동구는 출산 축하금 지원과 맘택시 운영,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산율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경제, 사회, 의료적 지원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어제보다 더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제보단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4도 안팎,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고 기온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는 날이 다시 흐려지겠고요. 모레까지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5에서 15mm 안팎으로 많은 비가 내리진 않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장성 0도를 간신히 넘어선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 예상되고요. 목포도 3도 안팎에서
10도에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영상 1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1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의 물결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비가 지난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